조시 샤프디의 마티 슈프림. 아주 장안의 화제였던 장안의 화제. 그죠? 작품이었죠. 백룸 이전에 이제 A24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흥행했던 영화. 네. 제작비 대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영화. 그래서 라고 백룸이 합니다. 바로 따져봤다더라고요. 역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유명한 배우인 티모시 샬라메가 아, 티모시 이 양반이 참 옛날에 한창 이제 막 한 10년 전쯤에 한창 이제 막 영화계 인터스텔라로 인터스텔라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러브콜을 받아서 유명한 감독들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이 모릅니다. 그니까요. 카일리 세너랑 연애도 하고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이야. 홍보도 엄청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LA 스피어볼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맞아요. 탁구공 딱 하기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SD 키드라고 네. 비슷하게 생긴 래퍼가 있어요. 그 래퍼랑 리믹스 곡도 발매하면서 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발레 발언 오페라 발언. 뭐 그거는 마케팅 일종이었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탁구와 같은 포지션이네요. 영화 내 탁구와 같은 그렇게 포지션. 생각하면 좀 의도가 된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 네.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었지만은 정말 티모시 샬라메의 최고의 연기 작품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연기를 뽐내주었습니다. 또 이제 올해 듄이 개봉하는데 올해 말에 맞습니다. 네, 듄 3. 장안의 화제작이라서 듄도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아무튼 마티 슈프림.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의 마티가 탁구 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렇죠. 뭐 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마티 슈프림은 뭐 탁구 영화고 스포츠 영화이지만은 그것에 이제 외적으로는 스포츠 영화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이상과 그에 부딪히는 현실이라는 벽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이제 마티 슈프림이 그런 영화를 가지고 있고 제목은 또 왜 마티 슈프림인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우선 마티 슈프림에서 가장 의아한 장면이 맨 처음부터 나와요. 그 둘이 이제 섹스를 하고 이제 갑자기 정자가 나옵니다. 정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자가 왜 나오지? 왜 남자에게 수정하는 장면을? 예, 사실 그것과 그 오프닝과 이제 엔딩에서의 마티 슈프림과 자신의 아기 마티 주니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장면, 엔딩의 그 마지막 장면. 그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영화가 어떻게든 하나의 딱 그 주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그러면 이 마티 슈프림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또 이게 좀 요즘도 장안의 화제고 사람들마다 좀 이게 평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상도 받긴 했지만 네. 티모시 샬라메가 우리나라에 배급의 문제가 있었죠. 들어온 거는 일주일 됐나요 이제? 7월 1일에 개봉했으니까 10일 정도 됐네요. 10일 좀 넘었네요. 어쨌든 뭐 한국 정서에 좀 안 맞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티 슈프림은 사실 그 탁구 영화라는 스포츠 영화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그 안에 생각보다 꽤 많은 감독의 그 시각이 담겨 있는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제 마티 슈프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체성. 이 마티 마우저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삼촌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친구도 레이첼 나오고 그다음에 K 기네스 펠트로 K도 나오고 K의 남편인 록웰도 나오고 그의 동료인 클레츠키도 초반에 등장을 하고 뭐 엔도도 나오죠 당연히. 자,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각자 그 캐릭터들이 대표하는 무언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티 마우저는 우선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통의 어떤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인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전후에 이제 이렇게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불쌍하다는 그런 시선도 있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마티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주류가 되지 못한 모습. 아직 미국 사회의 그 시절의 기성세대와 그 시절의 이제 주류들에게 조금 무시받는
그런 캐릭터인데 재밌는 거는 그가 업으로 삼고 있는 탁구마저도 탁구라는 스포츠가 그 시절에 이제 주류 스포츠가 아니었고 맞아요. 탁구를 뭐 이렇게 좀 괄시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탁구 얘기하면 실제로 뭐 탁구 스포츠? 뭐 그것도 선수인가? 운동 선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죠. 그런 그렇게 장면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죠. 나오죠. 어찌됐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가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나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나 봤을 때, 지금 그 당시 미국에서는 힘을 좀 못 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존재해 있다. 라는 것을 일단 미리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가셔야 돼요.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가지고 그런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계속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영화가 그 중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브리티시 오픈이 끝나고 이제 와서 그 클레츠키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진짜 돌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맞아. 엄마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의 노역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 유대계 혈통을 가진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 여기서 가지고 오는 더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이 등장하는 개의 이름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를 보고 나서 관객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가 기독교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왜 모세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모세의 기적할 때 그 모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냐면은 예언자인데 모세도 똑같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려져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계 혈통들을 전부 다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모세와 마티 사이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계인종이라는 걸 알면서 그것을 끝까지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선지자적인 면모로 그들을 해방시켰던 선지자, 선구자, 예언자 그들에게는 되게 엄청난 위인인 거죠. 근데 마티는 계속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결국 그걸로 농담, 조롱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조롱소리 농담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마티 삼촌 같은 경우는 음식 가지고 막 로스트 비프 같은 걸로 막 맞아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한데 어쨌든 이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걔가 구원자란 얘기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티가 모세란 얘기가 아니고 마티는 어쨌든 유대계 혈통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 마티라 마우저는 모세의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인데 그 모세의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런 그 호텔에서 욕조 부서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도 이제 그 모세라는 개를 내가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나락을 간 상황에서 이미 추락해버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계속 이게 미끄러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타일러 원리로 등장하는 이 타일러 형님과의 에피소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연인인 레이첼과 함께 걔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격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세라는 사람이 결국 모세라는 개가 결국에는 마티를 구원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 작동을 하는데 이 마티의 운명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마티가 결국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 미국 사회의 50년대 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캐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계속 그것이 미끄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총격전 장면을 보시면 마티가 살아남고 개 주인의 주머니를 뒤진 다음에 창문으로 죽어있는 그 미국인 농부를 보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짓고 있는 모세를 본단 말이죠. 거기에 시점샷이 담기게 되는데 이제 그거죠. 모세가 사실상 그 마티를 직접적으로 구원해주는 대상이 뻔했지만은 그렇게 못된 상황에서도 이제 거기서 그 자신에게 해를 입힌 기성세대들 그 농부 그리고 개 주인 그리고 총 들고 있던 개 주인의 뭐 떨거지 그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티만 살아남은 거죠. 그 상황에서 마티만 살아남은데 거기서 마티가 모세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모세라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유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마티를 직접적으로 구원해주진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마티가 모세를 바라보는 시점은 그 간접적인 구원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린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 개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기성세대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간접적으로 잡아버리게 된 거죠, 마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그 시절에 굉장히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던 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적어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그 몰락한 사람을 구원해주진 못했지만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해소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티라는 젊은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과 이런 것 그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정도로 그런 깊숙이 박혀왔던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구원의 대상이 그 구원의 방식이 직접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이고 또 단순한 방법으로 마티를 젊은 청년 세대를 구원해줬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이제 간접적인 구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의 역할을 지금 되게 다르게 보고 있다 감독이. 종교의 역할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인 자본주의는 이 영화를 떼려야 떼놓을 수 없이 이 영화에서 자본주의를 떼고 설명할 수는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대표되는 좀 기업가의 느낌도 나고. 그렇죠. K 아니죠. 록웰이죠. 밀턴 록웰. 네. 네. 그 록웰이라는 사업가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뭐 케빈 올리어리가 뭐 샤크탱크에 나오는 실제 사업가 그런 이미지인데 어쨌든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미국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그런 것들에 어떻게 이 영화에서 좀 녹여냈나 그걸 보면은 우선 이 영화에서 가장 록웰을 봤을 때 가장 의아한 거는 그겁니다. 영화에서 이제 대사로도 나오지만은 자신의 아들이 일본군한테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티가 한번 꼬집죠. 맞아요. 일본군한테 죽은 아들이 당신 아들이 일본군한테 죽었는데 왜 일본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냐. 맞아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 영화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요. 시작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한다는 것이고 마무리를 엔딩을 이제 아이의 탄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찌됐든 자신의 자손, 자신의 아이는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과 혈통이 유지되고 지속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런 아들이 일본군한테 죽었는데 자신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마티 마오저의 명예를 건 승부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런 밀턴 로겔이 맨 마지막에 일본이 그 엔도와 그 경기를 할 때 중간에 이제 나오면서 뱀파이어 얘기를 1601년에 막 그 뱀파이어 얘기를 하잖아요. 1601년의 뱀파이어가 사실 미국 역사에서 1601년이라는 것이 큰 그런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독립선언문 이렇게 발표되고 하는 게 1700년대 18세기로 와야 되고 더욱더 이제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를 겪고 그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가야 되죠. 골드러시 나오고 석유 나오고 그럴 때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17세기 초 1601년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시절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17세기 초에.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조가 되는 게 17세기인데 그때부터 살아왔던 뱀파이어다라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계속 해왔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캐릭터가 하필이면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초의 역사 때부터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러왔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밀턴 로겔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여기 계속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지금 나와가지고 돈 벌어야 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거기서 이제 마티 마오저가 코웃음 치면서 됐어요 로겔 하면서 다시 경기를 하러 가죠. 이 마티에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 마티 마오저에게 엔도와의 경기는 자신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적 갈등을 뜻합니다. 마티 마오저는 외면적 갈등이 되게 많은 사람이죠. 레이첼과도 갈등이 있고 엄마와도 있고 삼촌과도 있고 로겔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월리랑도 갈등이 있고 K랑도 갈등이 있고. 근데 어쨌든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패망시킨 그 일본의 그 동양의 그 변방국 일본의 선수한테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페놀드 쓰는 그 선수한테 맞아요. 지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게 마티의 어떻게 보면 영화 내에서의 수건이라는 말이죠, 수건. 근데 그
마티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엉덩이 맞는 신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최후의 보루인 로겔한테 가가지고 네.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건 싸움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명예를 건 싸움을 하진 않았어요. 자신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일본 가가지고 엔도를 이기기 위해서 챔피언십을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엔도를 꺾고 내가 이 미국의 영웅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일본의 영웅을 지금 일본에 가서 챔피언십을 람세티한테 챔피언십을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는 그 어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 엔도를 이겨서 탁구로서 미국의 영웅이 될 수 없구나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밀턴 로겔의 그 여기를 벗어나면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라는 말, 돈을 벌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말이 다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코웃음 나는 발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엔도와의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미국의 군인 헬기를 타고 이제 다시 맞아요.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엔딩 시나리오식이 되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더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그 1601년 뱀파이어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 건국 시초부터 나와있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마티가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때 굉장히 격동하던 시기에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미국에서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이제 마티 마우저가 대표를 하게 되는데 그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자본가의 말을 코웃음 치면서 자신의 이상을 물론 자신의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수건을 이루어낸 다음에 다시 귀국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봤을 때 그 시절에 어떤 미국의 기성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전하는 그렇죠. 장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뭐 종교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성세대와 거기에 도전하는 청년 세대 사이에 그런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라는 간접적인 구원자도 있겠지만은 그 엔도와 마티의 마지막 경기에서 진 사람은 돼지랑 키스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돼지가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인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돼지가 왜냐하면 굉장히 불손하고 더럽고 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종교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돼지가 쓰였다. 근데 그 돼지와 키스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은 어쩌면 유대교 혈통에서 굉장히 저버리는 반대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혈통과 정체성을 완전하게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뻔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돼지와의 키스를 거부해버리고 만약에 거기서 돼지와의 키스를 했다면 자신은 엔도와의 경기에서 짐으로써 돈을 벌고 벌금도 내고 어떻게든 삶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혈통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마티 마우저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돼지와 키스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엔도와 하는 재경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겔과의 그 경기장 뒤편에서의 대화 그리고 코웃음 그리고 마티의 승리 그런 것들은 이 전부 다 이 그 시절의 청년 세대들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 청년 세대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감독이 영리한 게 거기서 막 이렇게 전복하거나 그런 스토리를 또 그려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은 엔도를 이길 수 없는 즉 자신의 이상은 미국의 영웅이었지만은 자신은 미국의 영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내적 갈등만 해결을 하고 외적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적인 성장만 이루어내고 외적인 갈등은 해결하지 않다. 이 외적인 갈등을 쉽사리 해결하려고 보면은 그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저번에 파이트 클럽 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적인 그 영화가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이겨내야 된다. 네.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데 다행히도 외적 갈등은 거기서 남겨둔 채로 내적 갈등의 해결로만 영화가 끝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를 그려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웅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미국의 영웅들에 대한 일종의 헌사로도 읽힌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티 마우저가 엔도 고토와의 경기를 끝내고 그때는 이제 원래 졌으면은 전용기 타고 로겔 전용기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자본을 이기는 상태에서 귀국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헬기를 타고 오냐면 군용 헬기를 타고 옵니다. 미국의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일본에서 경기장에서 미국 관중들은 대부분이 조금의 사업가와 대부분의 미군들 주 1미군이겠죠. 미군들 그렇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영화가 왜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티 마우저는 계속해서 자신이 탁구로서 미국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걸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브리티시 오픈에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일본의 우승자인 엔도 고토인데 여기서 다시 보면은 전후에 일본이 완전 패망한 뒤에
그 핵폭탄을 맞고 패망한 뒤에 계속해서 영화 초반에 여행 금지 조치 받았는데 어떻게 이 영국 대회에 일본 선수가 온 거야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일본은 어떻게 됐든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무너져버린 나라의 그 국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탁구라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리고 서양 세계에서는 크게 뭐 서양 세계로 보려 미국에서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핍박받는다 할까요? 좀 주류가 아닌 비주류 운동 그리고 이 세계에서 스포츠 대회가 일어날 때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관객의 웃음 요소가 되는 그런 스포츠라는 탁구를 가지고 그 변방의 작은 패망한 일본이라는 동양의 국가가 거기 탁구라는 종목으로 우승자를 배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서양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탁구라는 종목에서 자신이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이거 자체가 일본이 지금 어떻게든 혀를 뚫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시 이 패망했다는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내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엔도 고토라는 영웅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는 군인이 영웅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엔도 고토가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군대가 없지만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씬의 일본 경기장에서는 엔도가 완전 영웅이 돼버린.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제 일본 뉴스 나오면서 엔도를 완전 영웅화하잖아요.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본의 상황에서는 엔도 고토가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일본에서의 경기를 볼 때 거기서 이제 왜 미군이 나오고 왜 마티마오조가 군인 헬기를 타고 왔는가.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티 마오저가 병원을 가가지고 레이첼을 볼 때 저는 이 마티가 굉장히 군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인이 지금 영웅이라는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일본의 영웅이 등장하는 일본 경기장에서 미국의 영웅인 미군이 관객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자본가만 하고 굳이 군용 헬기를 안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장면은 없앨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미군을 등장시키고 마티는 물론 그 영웅이 되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영웅이 되지 못하는 운명을 받아들인 마티는 그 군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군용 헬기를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군인과 여기서 이 마티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이 자신의 그 수건을 해소를 하면서 그 자신이 어떤 대외적인 영웅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이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본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련의 몰락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마티 마오저는 그 미국의 군인과 같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근데 여기서 그럼 영웅은 미국의 군인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시작해서 아이의 탄생으로 끝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미국의 군인들 그 마티가 군용을 타고 공항 내렸을 때 딸이 아빠를 부르면서 이렇게 군인한테 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마티가 자식이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미국의 군인이란 영웅은 결국에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서 시작해서 아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년대 때 젊은이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은 영웅이 맞다. 근데 이 영웅과 마티 마오저의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영화 내에서 결국 이 미국을 이 지탱하고 그 받쳐주는 영웅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사실 군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그 전쟁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이 자신이 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굉장히 거시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오는 자신의 운명이 거시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와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이 마티의 일생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게 된 것이고 그것과 결이 비슷하게 마티는 자신은 미국의 영웅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건데 그것을 운명을 거스르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이죠.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몰락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마티 마오저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그 미국의 영웅과 마티 마오저의 동일시가 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마티 마오저가 겪었고 이 영화는 결국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마지막 엔딩 씬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즉 아버지들에 대한 그 50년대
때 기성세대였던 사람들 말고 50년대 때 청년이었던 그 격동의 시기,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을 직접 몸소 겪었던 그 40년대 50년대 때의 청년들에 대한 그 시절의 아버지가 된 그들에 대한 컴사라고 읽히는 거죠, 이 마티 슈프림이. 그러면서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티 마우저라는 사람이 원래는 탁구공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그 말은 탁구공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 그렇죠. 실제로 초반 장면에서 수정된 난자가 탁구공으로 바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신의 처음에 자신 이 운명을 위해서 나는 탁구를 쳐야 돼 라는 사람으로 이제 영화 초반에는 가는데 그 영화 탁구공이 영화 중간에 이제 디온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일련의 과정들은 뭐 레이철의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되는 거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그 마티 마우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이상, 꿈 그런 것들이 탁구공으로 그려졌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정된 난자와 탁구공이 맺힐 것이 되면서 결국엔 탁구공은 내가 해야 되는 책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 그런 것들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탁구공 이름이 마티 슈프림이었는데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아이 마티 주니어 마티 마우저 주니어라 할까요? 그 아이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수정된 난자가 탁구공으로 바뀐 것과 그 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둘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관계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티의 슈프림은 결국엔 탁구공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였구나. 계속 영화를 통으로 이렇게 관철하는 그 정체성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책임져야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상을 살 수 없구나. 그런 캐릭터가 영화 초반에 원리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리라는 캐릭터는 원래 되게 내기 탁구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애가 생겨가지고 택시기사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중간에 사기 탁구를 치다가 이제 주유소에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죠. 마티랑 원리랑. 그때 이제 원리가 어떤 말 합니까? 이 택시가 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마티와 원리 사이에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원리는 그 전에 이미 가족이 생겼고 내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이 생겼는데 마티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마티는 아직까지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꿈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그려진다는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개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총격전이 있기 전에 그 자신이 지내던 탁구장에서 원리를 봅니다. 근데 원리랑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요. 맞아요. 원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를 볼 때 이상을 살고 있는 마티가 있고 그에 반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마티가 원리를 보는 시점샷과 함께 그 자신의 간접적으로 구원해줄 모세를 찾으러 가는 그 길을 떠나기 직전에 보는 원리의 그 쇼트들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살고 있던 마티가 이제는 그 현실을 사는 원리의 어떤 그 마음과 심정을 깨닫고 점차 그 곳으로 가는구나. 즉 점차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구나. 즉 이제 마티 슈프림이 탁구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런 캐릭터로 변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그 잠깐의 쇼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전체적인 정체성과 혈통에 대한 부분과 미국에서 지탱하고 있는 종교와 자본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시대의 전후 세대의 영웅이었던 우리네 아버지 그 시절을 살고 있던 20대 청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시절의 20대들에게 주는 뭐 따뜻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 다루지 않은 캐릭터인 레이철과 케이를 보면은 레이철도 이제 마티와 함께 등장하게 되는 좀 이렇게 비중이 있는 젊은 캐릭터란 말이죠. 레이철은 그럼 왜 그렇게까지 구라를 치면서까지 그렇죠. 했었나? 이 레이첼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합니다. 총격전이 있을 때 총을 맞았지만은 그래도 뭐 마티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병원에 갈 때 계속해서 그 마티 보고 곁에 있어달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병원 도착할 때는 자기는 그냥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호칭이 바뀌죠. 뭐 누나였다가 친구였다가 뭐 불알 친구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편, 아버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영화 속에서 굉장히 티가 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의 변화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레이첼은 이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그 뭐 진정한 사랑이랄까요? 그리고 이 레이첼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어찌됐든 이 영화는 그 시절의 청년들과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어찌됐든
그 기성세대를 부수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한 나오는 네. 마티를 대표로 하는. 근데 그 레이첼도 이제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살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마티와 만나가지고 처음 걔를 찾으러 갈 때, 처음 그 농부 백인 아저씨를 만날 네, 때 네, 그때 이제 레이첼이 농부 아저씨를 차로 치죠. 그런 장면들, 실제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장면들, 맞아요. 그런 장면들에서도 이제 이 레이첼이라는 캐릭터가 이 마티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 시절의 청년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청년들, 그런 세대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캐릭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영리하다고 느낀 게 이 눈에 든 멍이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분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멍이 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아이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복적인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전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장치들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전복적인 이야기를 막아서는 그런 장치로서 활동을 이제 장치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캐릭터인 그 기네스 펠트로의 K 로겔. K는 30년대 때 이제 유명했던 할리우드 스타였습니다. 근데 이제 몰락을 했죠. 10년 만에 이제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몰락해서 더 이상 영화판엔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겨우시 자신의 사업가인 남편 덕분에 연극 무대를 밟게 되는, 그것도 이제 밤 연극 무대를 서게 되는 그런 굉장히 과거의 스타였던 것이죠. 30년대 할리우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영화 산업계였고 할리우드의 최전성기는 30년대다라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고 할리우드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일종의 대기업 같은 네. 모습으로 30년대 때 활동을 했단 말이죠. 할리우드 얘기하니까 할리우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30년대 때 그렇게 많은 자본이 흘러가고 엄청난 사람을 몰려다니던 그 할리우드 스타가 어느 순간 몰락을 했는데 이 K와 마티의 관계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않지만은 K는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과 그러니까 마티와 마찬가지로 K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잊지 못하는 자신은 이상한 맛을 봤고 마티는 이상을 맛보지 못한 세대고 K는 반대로 이상을 맛보는 세대인데 몰락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버리고 현실로 들어올 수 없어.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대스타였고 그 대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점차 이 돈에 대해서 좀 무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최고급 보석 목걸이가 25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를 주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K마저도 그 당시의 청년 세대로 대표되는 마티와는 연결이 될 수 없고 결국엔 그 K도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어찌됐든 몰락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마지막에 K를 버리고 이제 그 건물 위층에 그 굉장히 프라이빗한 룸에서 울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그거 왜 울겠습니까? 나 이거 너무 기쁘다.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기쁨의 눈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자기는 지금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옆에서 케어해주고 자신의 울음에 호응해주는 사람 옆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K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티에게는 계속 너 굉장히 어린 애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어른인 척하지만은 그리고 그 어른인 K마저도 자신을 옆에서 이렇게 좀 잘 봐주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 마티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K와 마티는 캐릭터적으로도 일단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둘이 성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K라는 캐릭터도 그 시절에 기성세대와 더 연관이 돼 있지 마티와 같은 세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본의 힘에 묶여 있고 어쨌든 자신의 이상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죠. 맞서진 않는다. 네, 맞서진 않는다. 그 사람이 현실로 돌아올 거면은 적어도 마티랑 좀 연을 더 길게 가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진짜 혼자 힘으로 연극을 해내든지 그런 짓을 하든지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돈 많은 남편의 뒤에서 그렇게 지금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K와 마티 사이의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적인 관계로 이끌렸지만은 그 이상 무엇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마티가 밀턴 로겔한테 이제 엉덩이를 맞는 씬. 맞아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더 이제 좀 이야기를 더 확장을 해보자면은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지만은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힙니다. 걔 주인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삼촌부터 해가지고 밀턴 로겔부터 해가지고 케이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는 것이 결국엔 레이첼이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고 자신의 슈프림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화가 원래 더 길었대요. 뒤에 후반부 장면이 나오는데 후반부 장면 보면 이제 마티가 삼촌의 신발 가게를 물려받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턴 로겔이 진짜 뱀파이어였어가지고 그 마티 마우저의 목을 깨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정말 잘 삭제한 게 조시 사프디가 정말 잘 영리하게 잘 삭제한 게 만약에 그 장면이 진짜 들어가 버렸으면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청년 세대와 그 시절에 살던 청년 세대, 우리로 치면 아버지 세대죠. 그 조시 사프디의 아버지 세대인 거죠. 그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아버지 세대들의 패배를 선언하게 돼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정말 영리하게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오프닝 장면을 정자난자 수정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 영화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에 뱀파이어에 물린다라는 것은 영화의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거죠. 되게 영리하게 잘 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뱀파이어가 목을 물렸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영화에서 정말 의문이 드는 장면 또 한 가지가 가겠습니다. 클레츠키의 수용수썰. 맞아요. 갑자기 꿀을 발라가지고 막 영양소로 좋다는데 사실 그거는 그 순간의 어떤 이야기적인 장치로서도 활약을 합니다. 클레츠키 때문에 마티가 돈을 벌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하고. 네. 그러면 그 꿀이란 영양소가 마티에게 있어서는 지금 돈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밀턴 로겔에 있어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일본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첫 만남.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밀턴과 마티가 처음 만나잖아요. 지금 그 꿀이 나온 게 이제 서로의 그 첫 만남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걸 보여준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꿀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마티에게는 클레츠키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네. 쇼하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이거 되게 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예라는 것이 마티 입장에서는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놔야 그리고 너의 지금 그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 너 애 키울 수 있는 돈 마련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슬며시 그 꿀벌 요소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꿀을 빨아먹는 수용소 동료들의 모습이 굉장히 뱀파이어가 그 사람 목을 무는 그 행동과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어찌됐든 만약에 뱀파이어 장면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목을 깨무는 장면이 실제 있었다면은 결국에는 그 마티로 대표되는 그 시절의 영웅들도 미국의 자본에 있어서 꿀이라는 영양소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 뱀파이어에게 목을 내주게 되는 그런, 즉 자본가에게 목을 먹히게 되는 자본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반에 클레츠키의 수용소썰, 그리고 그 수용소 동료들이 클레츠키의 몸을 핥아먹는 그 장면,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뱀파이어 연결이 되겠구나. 그런 건가요? 네, 라고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희생?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제 마티 수프림이랑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기 희생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그 시대의 그 군인 세대, 네네. 그 시절과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도 당연히 해석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뱀파이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왜 저렇게 목을 핥는 좀 기괴하게 모습을 그런 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결국에는 그 클레츠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때 그 세계 탑급 선수였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마티보다 좀 더 빠르게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상을 저버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마티에게 주는 어떤 무언의 신호라는 것으로 좀 작동을 했다. 근데 그것이 마티는 여전히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영화 내내 추락을 하다가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맞이하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진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탑구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런 영화가 사실 되게 각본 쓰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왜냐하면 다 다른 캐릭터들이 있고 서로 연관은 없어요. 밀턴과 케이와 레이첼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밀턴과 그 개 주인이랑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월리랑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 마티라는 주인공 한 명으로 쭉
가는데 거기 이제 곁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마티아의 외적 갈등을 일으켜내면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물론 해소는 되겠지만은 해소는 이제 다 그 개 구출 총격전 그런 식으로만 해소가 되고 사실 록웰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록웰이 망하거나 록웰을 이겨내거나 마티가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K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 그런 외적인 갈등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청년 그 시절을 살던 영웅이 되어버린 그 세대의 내적 갈등만 해소를 시켜준 상태에서 그들을 영웅으로 불러내고 아버지란 이름의 영웅으로 그려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영리한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좀 돈을 많이 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적인 이야기예요. 미국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미적인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또 주인공이 유대인이니까 전통적인 백인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반미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 시절에 어떤 이 전후 지금의 미국을 지탱하게 만든 그 군인들에 대한 헌사, 존경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큰 흥행을 그런 것 같습니다.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들에 대한 헌사인 것 같네요. 참 묘했던 거는 결국 마티 슈프림이 자신의 이상을 쫓기도 하지만 좀 저는 보면서 자존심에 못 이겨서 자존심에 이끌려간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고군분투하고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도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지만 왠지 묘하게 표정이 좋댔다. 내 인생. 진짜 나 이거 한번 해볼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이제 수록곡이 나오는데 Everybody wants 뭐 아무튼 누구든 세상을 지배하길 원한다 뭐 이런 노래인데 애기 울음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든 세상을 지배하길 원하지만 애기 아까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결국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을 택한 그때의 청년 세대들에 대한 헌사 뭐 그렇게도 느껴지긴 하네요. 결국 그 창밖으로 던져진 마티 수프림 공이지만 자신의 그 이상은 떨어졌겠지만 저는 그 애기의 동그란 얼굴이 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마저 당신의 수풀입니다. 마티 수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성공을 위해서 이상을 위해서 쫓아간 당신들 결국 현실을 택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당신들 또한 영웅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감독이 유대인인가요? 뭐 일반적인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사프디 이런 이름이라는 거니까. 유대인이면 조금 더 설득력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자존심에 못 이겨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아이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 맞는 친구 좀 기괴한데 사실. 우리가 왜 티모시 샬람의 빵댕이를 봐야 됩니까? 좀 기괴하죠 사실. 심지어 거기다 스팽을 또 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괴하지만은 뭐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어긋난 가치관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늙은 백인 아재들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서 그 파티장에서 젊은 유대인 엉덩이 맞는 거 보고 낄낄대는 모습이 거부감이 좀 이상하죠. 네. 뭐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이 같던 그 엉덩이 매를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마티 마우저를 아이 같은 캐릭터로 또 그려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그렇게 그려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이 같은 마티 마우저를 그려내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마티 마우저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네, 굴복하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까 정리해주신 것처럼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을 택해버린 그 시절의 아버지란 이름의 영웅들에 대한 헌사다. 네, 존경과 헌사가 담겨 있는 영화다. 그래서 단순히 탁구 영화로 보면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탁구 영화로도 되게 손색이 없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영화 시작과 처음을 탁구로 끝냈기 때문에 탁구로 시작하고 탁구로 끝냈기 때문에 영화는 탁구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탁구를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제 엔도와 마티가 브리티시 오픈에서 붙을 때 그때 그 카메라 촬영이 굉장히 탁월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탁구라는 것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동쪽으로 찍을 수도 있겠는데 카메라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우리 촬영을 편집해서 했죠. 틸트로 쫙 착착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마티가 서 있던 공간과 프레임 안에 엔도가 서 있는 공간을 카메라를 엔도 쪽에 딱 세워가지고 엔도 쪽의 공간을 쫙 확장시키고 마티를 공간을 이렇게 완전 줄여놔요. 그 상황에서 틸팅을 착착 주니까 마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허우적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엔도는 그 넓은 공간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쓰는 탁구 선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의 탁구 경기 상황을 굉장히 그 카메라 촬영적인 모습으로 촬영적인 그 면모로 굉장히 잘 보여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탁구라는 스포츠의 껍데기를 쓴 그런 영화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탁구라는 스포츠 영화로도 굉장히 좋은 촬영과 편집을 보여줬다.
맞아요. 초반에 것을 알 수가 있죠. 브리티시에서 하는 그 탁구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 한 탁구 장면이 좀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처음에 긴장감도 좀, 탁구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예상이 간다, 뻔하다. 여기서 뭐 막 극적이게 하다가 마티가 이기겠거니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상과 관련된 그 마지막 탁구 경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고 싶은데, 네. 영화 초반에 이제 탁구공 사업 아이디어 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탁구공이 흰색이라서 안 보인다. 나는 검은색 옷밖에 못 입는다 라는 말을 해요, 마티가.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마티라는 사람이 브리티시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고 할 거면 어쨌든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데, 이 마티가 마지막 일본에서 엔도와 경기를 할 때 입은 옷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네. 엔도도 그때 흰색 옷을 입었나요? 인도도 흰색이었던 것 네. 같아요. 탁구공은 여전히 흰색이고 자신이 그 검은색 옷이 아니라 흰색 옷을 입게 된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탁구공 색깔 사업 아이디어와 그 자신이 계속 고수하고 있던 그 영화 초반에 나오던 그 탁구복 사이의 그 색깔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원래 검은색을 입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이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상을 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상을 포기하게 돼버린 그런 어떤 마티의 모습. 근데 흰색으로 입었더니 이겼어. 그런 모습. 사실 그렇게 보면은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라는 그러네. 모습을 그렇게 또 그 유니폼의 색깔로도 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그런 부분이 되게 연출적으로 왔을 때 네, 참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네, 아티슈 프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50분을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요. 근데 오늘 참 촬영이 괜찮았던 것 같은 게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네. 제가 궁금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또 가려운 곳을 확 긁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또 최근 개봉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최근 개봉작이라 아직까지 뭐 마티 슈프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영화들 뭐 이미 고전이 된 영화들 파이트 클럽 같은 거 제가 많이 해봤자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파이트 클럽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근데 마티 슈프림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마티 슈프림에 대한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차차 뭐 호프라든지 호프로 가야죠. 나올 만한 거 바로 타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마티 슈프림은 좋은 영화다. 탁구 영화라고 기대를 하고 가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근데 저는 좀 거기 그 의견을 좀 반대한다. 왜냐면 탁구 장면에서도 굉장히 박진감 넘친 연출을 보여줬고 충분히 탁구 영화로서 기대할 수 있는 장면들이 영화 처음과 끝에 존재한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영화 자체도 뭔가 탁구 게임에서 랠리 이어가듯이 그 긴장감 맞아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한 포인트를 확실히 짚어줬습니다. 조시 샤프디가 엉컷 잼스에서도 보여줬듯이 그런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는 연출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죠.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본인데 각본 정말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사프디 정말 각본 잘 쓰고 그리고 이번엔 샤프디 형제가 원래 같이 하다 혼자 했다더라고요. 맞아요. 조시 샤프디가. 베니 사프디랑 조시 사프디가 있는데 뭐 1년 사건이 있었다 해요.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어쨌든 갈라지고 영화를 보니까 사프디의 본체는 조시 사프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번 마티 슈프림을 보면서 그냥 코엔의 본체는 조엘 코엔이듯이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원래 같이 하던 팀은 다 같이 오고 베니만 빠졌대요. 그래. 그러면 베니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저는 자세하게 저는 사실 감독의 비하인드 이런 거 잘 안 보고 잘 모르거든요. 영화는 영화로만 보자 이런 주의라서.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베니 혼자 떨어졌으면 베니가 잘못했네요. 그렇겠죠 뭐. 다음 작품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할리우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감독 중에 한 명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리 에스터와 조시 사프디 이런 사람들은 할리우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는 김에 뭐 굿타임 이런 것도 초기작 이런 것도 한번 엉커 잼스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마티 슈프림이 개봉을 해서 마티 슈프림을 한 거지 사실 뭐 할 거여서 엉커 잼스부터 하고 마티 슈프림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개봉작이니까 마티 슈프림이 그렇죠. 네. 없을 때 해야 돼요. 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단 말이죠. 틈새 시장을 시의적절하게 틈새 시장을 노려야 이렇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 내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오늘 그러면 조시 샤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림 아주 탁구처럼 긴장감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미국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이상에서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괜찮다 현실을 맞닥뜨린 당신이 영웅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재밌는 영화였고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이 영화는 좀 더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네. 종교를 잘 몰라서 종교적인 부분은 뭐 다른 분께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는 종교적인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네. 뭐 그런 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 있다. 라는 것. 네. 종교적인 이야기는 종교인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영화가 이제 영화란 예술이 네. 종교랑 뗄래야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어.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감독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안드로이 타르코프스키인데 안드로이 타르코프스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예술을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그 시절에 나왔던 그 숱한 불후의 거장들도 종교를 결국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찍어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그 배정호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랑 까닭은이라는 영화는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뽑히는 감독 영화인데 그 영화도 불교에 대한 얘기고 생각해보니 이창동 감독의 미량도 그렇죠. 불교. 종교에 대한 얘기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도 불교, 종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는 어찌됐든 종교랑 뗄래야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작품을 볼 때 이 종교, 그 나라의 종교, 우리나라로 치면 불교, 서양으로 치면 기독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호학적이나 영화를 볼 때 기호학적이나 어떤 심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종교학과를 나왔거든요. 서울대 종교학과. 이동진 평론가의 가장 위대한 평론 중 하나가 라스폰트리의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반예수.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고 그러네요. 라스폰트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감독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 역사상 정말 가장 마스터피스다라고 평가받는 게 안티크라이스트. 왜냐하면 그래요? 워낙 어려운 영화기도 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기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심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브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 재밌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영화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근데 마티 슈프림도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부분이 좀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뭐 모세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돼지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성경을 좀 알고 계시는 더 깊게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마티 슈프림의 해석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유대인도 나오고 궁금하긴 하네. 모세 나오고 돼지 나오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야가 제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네, 저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사프디 이렇게 마티 슈프림으로 돈 엄청 벌었으니까 다음 작품도 굉장히 큰 대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언컷 잼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맞아요. 언컷 잼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컷 잼스도 굉장히 재밌고 사람에 따라서 언컷 잼스를 더 재밌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두 개 다 뭐 비슷한 재미로 봤는데 언컷 잼스와 마티 슈프림 둘 다 어쨌든 몰락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가 조금 달라요. 맞아요. 언컷 잼스와 마티 슈프림이 그 차이에 대해서 사프디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마티 슈프림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런 캐릭터로 또 이렇게 바꿨구나.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느낌도 네. 좀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타일은 굉장히 비슷하나 감독이 다룬 캐릭터가 좀 많이 달라졌네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은 언컷 잼스랑 재밌을 것 마티 슈프림이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보는 편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달라지는 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비교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사프디 감독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이고 아직까지 많은 영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까. 사실 홍상수 정도로 과작을 하거나 다작을 하거나 홍상수나 코엔 형제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그려낸 사람들은 너무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 웨스 앤더슨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음 영화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겠지, 새로운 배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지 해도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면 홍상수는 뭐 섹스 얘기하겠지. 뭐 코엔 형제 또 허무주의 하겠지. 허무주의 웨스 앤더슨 또 뭐 느슨한 연대하면서 얘기하겠지. 아직 사프디는 그렇게 많은 영화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또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뭐 샤프디의 작품을 다룰 수 있다면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오늘 에세이 영대 마티 슈프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